네, 여야가 어제 총선 공약 1호를 발표하는 등 총선을 앞둔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 감동이 없다,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와중에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설화에 휩싸였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죠. 보수통합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벌써 이제 공천 지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오장영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여야가 일제히 총선 1호 공약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부터 좀 보면요.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가 1호 공약입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데이터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게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입니다. 무료 네.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만은 달리 표현하면은 또 어찌 보면 사소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걸 왜 그랬냐면 사소하지만 사실은 젊은 층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료 와이파이라고 하는 요즘 다 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니까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나 무료 와이파이 찾아요. 뭐 이런 커피숍을 가도 그렇고 뭐 요즘은 이제 버스도 다 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거의 다. 그래서 어디 가도 다 무료 와이파이를 쓰고 있고 또 통신비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 10만 원 이상씩 다 지금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저렴한 금액으로 쓰신 분도 많지만 젊은 세대들은 거의 통신비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젊은 세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꼭 집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큰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생활에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저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주제 자체는 조그만 거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은 충분히 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정말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개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생활 밀착형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무료 와이파이를 이제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버스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하철일도 하고 있고 공공 와이파이라는 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참신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쪽 보시지만은 사실은 웬만한 데 가면 다 무료 와이파이 되더라고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대하는데 문제는 이게 3년간 한 6천억 원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통신 업체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얘기가 안 돼 있고 업체들은 당장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시설비나 시설은 뭐 또 그동안에 투자해야 이제 되고요. 그 통신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퍼퓰리즘이다 또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은 충분히 호평을 주셨고 그다음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는 데에서는 동의. 그런데 그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됐냐. 이게 저는 꼭 민주당 공약뿐만 아니라 같이 나온 자유한국당의 1호 공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서민들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모두 다 고민의 깊이가 너무 얕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물론 지나고 나면 공약이 또 여야 비슷해지기도 하고 나중 가면 그리고 총선 후보들 공약에 대해서 선관위가 다 기록이 있고 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약 이행률도 뭐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 당이 그런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자세히 챙겨보고 제대로 이 공약이 실천되고 있는지 이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대통령 그 뭐 꼭 데이터 요금은 아니지만 통신료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 어느 정도 또 흐지부지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점에서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 물론 청년층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너무 고민이 얕았다, 가벼웠다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공약 이행 여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올 좀 검증은 할 수 있는 사후에 그런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도 총선 공약 어제 내놨죠. 재정 건전성 강화, 주 52시간제 완화 이건 이제 노동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3가지 내놓으면서 희망 경제 공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황교안 대표의 말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경제 의지와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 등으로 경제 현장은 도탄에 빠졌고 절망으로 아우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들 다 잘못했다. 우리가 다시 되돌려 놓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이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이것저것 지금 변경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충격도 좀 크니까 야당으로 충분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100%뭐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거 말고 국민들이 좀 고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꼭 이런 부분만 이렇게 현 여당을 비판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공약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런 그 당 전략을 통해서 꼭 총선을 치르려고 해야 되느냐. 기왕에 뭐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측에서 정리해놓은 민부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럼 거기서 충분히 고민을 해갖고 좀 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 반문이라는 것 말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더 고민해갖고 좀 찾아줬으면 더 국민들한테 가슴에 많이 와닿을 텐데 너무 이것도 역시 너무 고민이 깊이가 저는 적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이 새롭게 뭔가를 내놓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측면이 좀 큰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거군요. 저는 지금까지 꼭 공약만 아니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부분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 고비를 못 넘어가서 그래서 그 고비를 한 번 더 넘어가는 그런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당이 얼마 전에는 공수처 폐지 이게 이제 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다시 이제 1호 공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1호 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총선에서 유권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상징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이 공약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공수처 폐지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단순하게 그냥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 처리되는 과정에 반대하는 입장만 하다 보니 이걸 가장 먼저 내세웠는데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거나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전혀 아닌 부분이에요. 그럼 총선에서 이게 과연 이런 공약이 국민들을 감동시켜서 표를 더 많이 이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약을 공수처 폐지라고 했다가 지금 경제 공약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특히 젊은 층이나 청년층을 향한 어떤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없는 것들만 잡아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게 체계적으로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박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제 문제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52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뭐 핵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총선에서 표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유인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공약 개발이 체계적이거나 아니면 세밀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너무 그냥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내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총선 1호 공약 발표 시점이 좀 빠른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나올 때가 여당은 됐습니다. 아닙니다만은 야당은 굉장히 지금 이 대진 부도 자체가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도 자체가 안 잡혀서 아직 총선 분위기가 많이 달아오르지는 않았는데 예년의 선거에 비춰보면 지금 9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공약 발표하고 인재 영입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굉장히 후보들 열심히 움직이고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별로 빠르거나 늦은 건 굉장히 아니군요. 이례적으로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안 달아오른 상황이다 오히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보수통합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 그렇죠. 합니다. 저는 그게 그림이 아직 안 잡혔으니까. 이번에는 인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입니다. 그죠? 그래야 출마를 할 수 있는데 위법이 아니게 되는 거고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아마 대통령 기자회견 마치고 아마 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네.
대변인직을 물러나면서 총선 출마 선언했고 유성화 춘추관장도 예, 같이 했죠. 같이 나왔고요. 불출마한 장관들 지역구에 나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민정 그렇습니다.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청와대 나와서 여의도로 바로 가는 거. 뭐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청와대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이게 누구의 의지에서 가느냐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로 정치에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싶은 뜻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 선택의 자유의 문제인 원래 것이니까. 정치인이었던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정치를 안 하던 분들 중에도 와서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유성화 관장 같은 경우는 구의원을 했었고 뭐 이런 경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 정치에 나가는 거 그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나 이제 저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이 자기가 정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용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70분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한 전현직 다 해서 그분들 모두가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 혹시나 정말로 청와대 들어가서 이력 그걸 가지고서 좀 더 청선에 유리한 어떤 그 고지를 밟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말 청와대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정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뭐 그건 다른 정권도 다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은 그러면 청와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7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모두가 그렇다라고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의사보다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적 인지도나 아니면 뭐 이 참신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전략 공천 얘기가 그렇죠. 나오군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론적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런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청와대 가서 일하는데 정상적으로 적응하는데 몇 달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일단- 왜 공천 못 받으셨나요? 저는 그때 뭐 공천 얘기하면 뭐 길어지지만 네. 뭐 하여튼 일단 적응하는데 길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근데 몇 달 걸려요. 그리고 청와대 지금 무슨 뭐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호처 직원을 빼면은 한 350에서 400명 정도가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60, 70명이 빠지면 대통령은 누가 모셔요? 손은 누가 키우냐 뭐 이런 그리고 얘기도 합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뭐 60, 70명 얘기하지만 이게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네.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져요. 그러면 도대체 엊그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하셨고 지난주 신년사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진짜 실적으로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네. 모두 다 국회 가겠다고 하면 대통령은 누가 모시는지 저는 그 공직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못돼 있다. 그래서 향후는 남은 기간은 뭐 지금 지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청와대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그런 자세로 꼭 국회의원 안 돼도 되잖아요. 국회의원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아니고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뭐 현장에 가면은 그 뭐 문재인 청와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물론 현수막이 지금 붙이느냐 마느냐도 좀 논란이 이게 초기에 보면은 경선이라는 게 당내 경선 많이 치러야 되지만 이게 대부분 다 인지도나 지명도인데 청와대 나와서 뭐 이렇게 이름을 걸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유리하겠죠. 그게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4년 후, 8년 후도 그런 자세로 경선이나 총선이나 어떤 선거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때 가서 또 다른 생각을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양정철 원장도 그렇죠. 그 얘기 경계 발언을 했었잖아요.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서 경선에서 뭐 유리한 고지를 갖거나 그게 어드밴티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 특혜 된다고 볼 봐요. 생각하지 말라 그럼요. 하는 그래야 발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정말 오랫동안 지역에서 뛰신 분들도 있잖아요. 경선도 공정하게 하고 그런 분들한테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선을 해서 해야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공천이 되고 그분들이 뭐 전략 공천을 다 하고 이러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뭐 공천 심사 뭐 유보됐다는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황운하 전 청장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표 냈습니다.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지금 이제 사실은 뭐랄까요 논란의 좀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야가 다 총선에서 정말 필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유보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소명해달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말을 바꾼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이익이 나면 집을 팔았잖아요. 그 건물을 팔고 이익이 나면 그거를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기부가 안 된 상태인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이 그 전에 기부하겠다 했다가 이게 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뭐 이런 소지가 있어서 안 하겠다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또 출마하는 지역이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잘 아시는 건 대통령도 나와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돼버리면 이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민감한 문제가 그럼요. 되니까요. 그 전체 판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검증하고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두 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의 의사니까 뭐 출감하겠다고 밝히는 거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들을 공천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올지에 대해서 또 공정하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 지금 뭐 예컨대 물론 혐의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본인들이 뭐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공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서 전체 총선 구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 보고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총선관리위원장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함해평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일찌감치 임명이 됐었는데 김 전 의장을 임명한 이유 한국당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리인데 뭐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고민을 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김형호 전 의장께서 네. 일단 지금 막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개파사계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굳이 따지면은 뭐 친박보다는 오히려 비박에 가까운 분이고 그다음에 일하실 때 당시에도 굉장히 합리적이란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안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 정치 경력이 있으니까 공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이 뭐 잘못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서 저는 뭐 많은 고민 끝에 낙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걸 해내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제 시점상 통합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당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통합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여러 재정파들에서 과연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김영우 장 정도면 저는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충분히 이끌어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김영우 전 의장께서 공관위원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실 테지만 제일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이걸 이끌어 나가고 오늘 발표된 공관위원장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